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 말 20년 전에 하셨어야죠. 안녕하세요. 삶의 온기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자식을 키우셨거나 혹은 부모님과 오랫동안 마음이 멀어져 계신 분들께 깊이 닿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 말 20년 전에 하셨어야죠. 2026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요양원의 면회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날씨였고 그 방 안의 공기는 계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액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 아래는 오래된 사람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끔한 검은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을 지워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허락하지 않아 온 사람이 갖는 그런 얼굴. 그 두 사람은 이정순과 이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한 것은 정확히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30분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그 무감각함이 정순에게는 어떤 욕설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면회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1975년 봄 전라남도 순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18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천의 작은 논밭을 일구던 집안의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논 한마지기에 6식구가 먹고 살던 집이었으니 사실 넉넉하다는 말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해 봄 중학교를 갓 마친 정순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거라. 딸은 먹이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거라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입 하나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 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고속버스에 오를 때 어머니는 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멀어지는 순천 들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구로구의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20분이었고 화장실은 허락받아야 갔습니다. 기숙사방 하나에 6명이 자고 이불은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눠 덮었습니다. 겨울에는 벽에 성에가 끼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일했습니다. 월급은 봉투째로 순천집에 붙였습니다. 남는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쓴 것은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 정순에게 허락된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고 잠깐 동안 순천을 생각했습니다. 23이 되던 해봄 그를 만났습니다. 박용철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들어간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목소리가 낮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공장 기계를 납품하는 작은 업체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권하지도 않았고 허황된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정수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위로여서였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였는지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둘은 반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철은 처음 몇 년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돌이 지날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수연을 등에 업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하고 새벽에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냈고 수연의 기저귀를 샀습니다. 용철이 가끔 들어오는 날이면 싸웠습니다. 용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화를 내면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싸워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 수연이 2살이 되던 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정순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잘 울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달리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못하겠다. 고작 6글자였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용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3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방 한켠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수연 옆에 누워서 소리도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정수는 3일을 울었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줄 분유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순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배고픔에 보채기 시작하자 정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포근하게. 그 얼굴을 보면서 정수는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가 하는 공포와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사랑. 그 뒤로 정수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근처 공장 부품 포장 부업을 했습니다. 수연은 옆집 할머니가 봐주거나 아니면 식당 한켠에 이불 깔고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잘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미 포기를 배운 것인지. 정수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5살이 되던 해 정수는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동네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했지만 한 번도 정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딸린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먼저 손 내밀어준 남자였습니다. 정수는 오랜 고민 끝에 그와 재혼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수연에게는 2번째 시작이 아니라 2번째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을 자기 딸처럼 대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밥상에서 수연은 항상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새로 생긴 남동생이 울면 모든 관심은 동생에게 갔습니다. 도연이 직접 수연에게 욕하거나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부르지 않았고 챙기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투명한 무관심이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잃으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후 20년 동안 그녀를 갉아먹은 죄책감의 씨앗이었습니다. 수연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공부만이 그 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순이 어디 있냐고 전화하면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말이 길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던 수연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 대학 가면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신 안 올 거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수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순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1층 현관문을 열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겼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 몇 년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연의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보기도 했고 학교 앞에 나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철저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정순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도준이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와 함께 왔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매년 수연의 생일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도현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모른 척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이 아니라 아들 도준에게였습니다. 저 이수연이에요. 어머니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도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누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벽에 손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리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연락했대? 도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꿔왔던 꿈이 눈앞에 다가온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용서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상처를 주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정순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 느꼈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소화장애, 아무리 먹어도 줄어드는 체중.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정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연락한 게 이때라서 다행이다. 그녀는 아들 도준에게도 남편 도연에게도 당분간 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병을 알게 되면 수연이 동정으로 오는 것인지 진심으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 불쌍해서 하는 방문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정수는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요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만에 첫 대화. 고작 2글자. 정수는 만날 날 며칠 전부터 무슨 말을 할지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지냈냐고 먼저 물어봐야 할지. 밤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막상 수연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변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야윈 소녀는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차갑고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수는 그 얼굴에서 20년 전 집을 나가던 날의 수연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눈빛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 정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이쯤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연은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병행하면서 졸업했고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시절 수연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한 일을 점검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치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지하면 잃었을 때 무너집니다. 그것을 수연은 너무 어릴 때 배웠습니다.
30살에 독립세무사 자격을 취득했고 35에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사무소는 잘 됐습니다. 직원 4명을 두었고 아파트를 매매로 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선택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물론 그리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팠을 때 혼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명절 다음 날 텅 빈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소가 처음으로 잘 됐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져야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의 사무소로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순천이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당신의 친아버지 박용철의 전처입니다. 수연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용철은 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딸의 이름을 불렀다. 이수연.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그것을 전달하고 싶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천에 내려갔습니다. 박용철의 전처 한미영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작고 피곤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닮았네요. 눈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수연이 2살 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무릎에 앉아있는 어린 수연,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남자. 박용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웃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손떨림이 느껴지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못난 놈이었다. 변명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다. 내 엄마도 너도 미안하다. 고작 3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편지를 읽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2살짜리 딸을 두고 도망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이게 전부라는 것이. 그런데도 이 사진을 평생 갖고 있었다는 것이. 미영이 말했습니다. 용철 씨가 살아있을 때 한 가지 부탁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연락해보라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수연은 그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힘들었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진 않았을 거잖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처음으로 정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게 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수연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첫마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후로 방 안은 오래된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정순을 봤습니다. 왜 저를 불렀어요? 정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에 대해 말하려 했다가 멈췄습니다. 보고 싶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조소였습니다. 20년 동안요? 그래.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소 알면서. 정수는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알았어요. 탐정 쓴 게 아니에요. 우연이요. 우리 사무소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랑 도준 씨가 나란히 걷는 거 봤어요. 어머니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다가 주소를 알게 됐어요. 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았냐고요? 수연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집 앞에서, 초인종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수연은 그걸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과거를 꺼낼 것이라고는. 어머니.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잘 쌓아온 단단한 벽이 작은 균열 하나를 허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아버지, 그러니까 도연 씨가 저한테 밥 먹지 말라고 했던 날 기억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 저녁에 저만 밥상 앞에 앉지 못하게 했잖아요. 저 부엌 바닥에서 울었잖아요. 그날 정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연이 수연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수연이 동생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생이 먼저 수연의 책을 찢었고 그래서 수연이 맞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동생의 말만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그때 어머니 뭐 하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울면서 어머니 불렀어요. 부엌 문 두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문 안 열어줬어요. 정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도연 씨한테 맞설 용기가 없었어. 내 편을 들다가 그 사람도 떠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게 더 무서웠군요. 미안하다. 그 말은 알아요. 미안하다는 거. 하지만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머니. 정수는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수연이 돌아간 뒤 면회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요양원 야간 간호사가 들어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정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에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수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배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손을 망가뜨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다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울음 끝에 어떤 가벼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 터지면 썩은 것도 같이 나옵니다. 정수는 평생 그 울음을 참아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끝까지 울었습니다. 다 쏟아낸 것처럼 가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숨을 쉬기가 조금 더 쉬웠습니다. 수연도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환했습니다. 너무 환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아까 정순이 울던 얼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가 헐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꽉 묶어놓은 매듭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2번 생각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잠시 뒤 도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사실 누나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은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어머니 췌장암이에요. 3기. 수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환한 서울의 밤. 이번에는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으로 뺨을 만지고 나서야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사흘 뒤 다시 요양원으로 향할 것이라고는. 수연은 이번에는 약속도 없이 갔습니다. 면회실이 아니라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순이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을까?
기억 속의 어머니는 성당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이 사람이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정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목련이 피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봄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왜 불렀어요, 저를? 정수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를요? 정순이 수연을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못해준 게 다행이라는 말. 내가 그 집에서 도망쳐서 혼자 살아낸 게,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게 결국 내 힘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변명처럼 들릴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위로는 안 돼요. 알아. 그런데 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연은 핸드백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천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편지. 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순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도 넘은 사진. 젊은 자신, 2살짜리 수연 그리고 용철.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죽었어요. 2년 전에. 그분 전처가 저한테 연락해서 줬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화가 없어요. 이상하죠?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는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덤덤해요.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처음부터. 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잖아요. 그게 더 아팠어요. 정수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까 들었어요. 알아. 그래도 또 하고 싶어서.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알아. 도준이한테 들었어. 왜 안 했는지 알아요? 무서워서요.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근데 이상해요. 수연이 고개를 돌려 정순을 봤습니다. 그것도 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해서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게 무섭고 외롭고 억울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잖아요.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도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동시에 어머니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으니까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이유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를 몰라서. 수연이 핸드백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수혜자는 이정순. 이게 무슨. 저 사무소 이번에 확장해요. 돈이 좀 생겼어요.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 계시는데 퇴원하시면 살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받으세요. 수연아. 이게 용서라거나 화해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연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불쌍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감사 인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수연아. 네. 나.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많이 아팠겠다. 수연은 그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네. 미안하다. 그것도 들었어요. 그래도 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수연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닦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뒤로 수연은 2주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거나 병원 마당을 함께 걷거나 정순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거나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먹함의 질감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었다면 이제는 말랑말랑하게 녹아가는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뭐였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감자탕이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왜 감자탕이야? 어릴 때 어머니가 딱 한 번 사줬잖아요. 제가 받아쓰기 100점 받았을 때.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정수는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날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을. 정순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하루가 수연에게는 평생 남아있는 하루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잡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상태는 여름이 되면서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수연이 오는 날이면 눈빛이 달랐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이 있는 환자들이 회복력이 다르다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병실에 들어오니 정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세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수연아,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짧게만 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사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게 더 나쁜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어. 용서 안 해도 돼. 그건 내 마음이야. 그냥 앞으로 잘 살아.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수연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 이번엔 내가 하나 물어봐도 돼?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정순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 면회실에 오래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봄비 대신 이번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오후였습니다. 먼지가 햇살 안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이며 그냥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 하나를 위해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병실 안에 떠올랐을 때 정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하게, 서툴게,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순의 야위어버린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화해라는 이름 없이, 용서라는 선언 없이. 그냥 두 글자로. 엄마. 그해 겨울 정수는 항암 치료에 일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그 말을 대신했습니다. 정수는 퇴원 후 수연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도 가끔 들렀고 며느리도 왔습니다. 처음으로 정순의 집에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들고 왔습니다. 감자탕이었습니다. 매번. 정수는 처음엔 눈물을 닦느라 잘 먹지 못했습니다. 나중엔 울면서도 먹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정순을 보며 가끔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어가 풀린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수연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네.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처럼 무뚝뚝하지 않고요.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오후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늘에야 처음으로 같이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순과 수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의 침묵 뒤 먼저 전화를 걸 수 있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